억만장자의 쌍둥이 아들들을 맡았던 부모들은 아무도 버텨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부의 딸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 사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김준호의 한남동 빌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평화만은 예외였다. 12명의 부모가 왔다가 떠났고 모두 같은 말을 남겼다. 저 아이들은 구제불능이에요.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치료사나 교사의 것이 아니었다. 한 손에 먼지떨이를 든 11살 소녀의 것이었다. 절박한 아버지가 질서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시작된 일은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는 여정으로 끝이 났다. 이것은 한 가정부의 딸이 억만장자에게 사랑은 계약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닻이 가장 거센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떤 불은 홍수가 아닌 부드러운 비로만 끌 수 있다. 거대한 빌라의 정적은 쉽게 깨질 듯 위태로웠다. 2층의 동굴처럼 넓은 놀이방에서 그 정적은 떨어뜨린 접시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김준호는 놀이방 문 앞에 서 있었다. 장난감과 개봉하지 않은 책들로 가득한 그 요새는 이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의 6살 쌍둥이 아들 민준이와 지호가 전쟁 중이었다. 독일에서 수입한 값비싼 나무 블록 타워는 무너져 있었다.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목이 꺾인 기린 인형이 포화 속에 나뒹굴고 있었다. 민준이는 얼굴이 분노의 눈물로 얼룩진 채 새빨간 소방차를 움켜쥐고 있었다. 지호도 그에 못지않게 험악한 표정으로 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건 내 거야. 민준이가 작은 몸을 분노로 떨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내 거야. 지호가 형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며 으르렁거렸다. 이것은 아동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마지막 부모가 그만두기 직전에 마주했던 광경이었다. 그녀는 3일을 버텼다. 그 전에 흠잡을 데 없는 추천서를 가진 엄격한 영국인 여성은 일주일을 버텼다. 아내 윤혜진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 김준호는 12명의 부모를 고용했다가 잃었다. 모두들 어색한 미소와 함께 소형차 한 대 값의 수표를 받고는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며 떠나갔다. 냉혹한 임원들로 가득한 회의실을 조용한 한마디로 지휘할 수 있는 남자. 김준호는 익숙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핀테크 업계의 거물이자 성공한 CEO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서는 실패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반항적인 턱선에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맹렬한 충성심에서, 심지어 분노 속에서도 죽은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심리치료사, 상벌표, 엄격한 스케줄,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장난감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집안의 슬픔은 응어리져 끊임없이 들끓는 분노가 되었다. 그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는데 항상 실패했던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개입하려던 참에 등 뒤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보았고 복도에 서 있는 가정부 박미숙 씨를 보았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해 온 조용하고 믿음직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고 그녀의 일 처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녀 옆에는 작은 손에 먼지떨이를 든 딸, 은서가 있었다. 박은서는 11살이었고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에 여름 하늘빛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분하고 지적인 눈이었다. 그녀는 김준호를 지나쳐 놀이방 안, 아들들의 거센 폭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연구하는 듯 강렬한 집중력으로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박미숙 씨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방해한 것에 대해 무언의 사과를 표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은서야, 어서 가자. 사장님과 도련님들 방해하지 말고. 하지만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쌍둥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호가 마침내 민준이의 손에서 소방차를 빼앗아 트로피처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패배한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작은 몸을 들썩이며 흐느꼈다. 지호의 승리는 공허했다. 그는 손에 든 트럭을 보다가 울고 있는 형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혼란과 비참함이 스쳤다. 그는 트럭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싸움을 원했던 것이다.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김준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냥 길을 잃은 거예요. 악에게 해줘. 그녀가 말했다. 다치 사라져서 해안에 닿을 수 있는지 보려고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김준호는 그 단순하지만 심오한 비유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들들의 행동을 복잡한 임상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11살 소녀만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닻에 대해 뭘 아니?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해군 기술자였어요. 은서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대답했다. 폭풍 속에서 닻이 없는 배는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질 때까지 파도에 이리저리 내던져진다고요. 사람도 똑같다고 하셨어요. 박미숙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서야, 사장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돼.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김준호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은서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살짝 숙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은서야? 나한테는 이제 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은서의 표정은 진지했다. 부모는 필요 없어요, 아저씨. 그건 이미 해보셨잖아요. 부모들은 배에 올라타서 새로운 방향으로 조종하려는 선장님 같아요. 하지만 선원들, 민준이와 지호는 새로운 선장님을 믿지 않아요. 그저 싸우려고만 할 거예요. 그녀는 다음에 할 말을 위해 각오를 다지듯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배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에요.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친구요. 김준호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의 희미한 불꽃을 느꼈다. 호기심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로 누굴 생각하고 있는데. 은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요. 그녀가 말했다. 딱 일주일만요. 일주일 동안 시험 삼아서요.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게요. 부모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뭘 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여기 아이들 곁에 있을 거예요. 만들기를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 그냥 앉아있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요. 김준호는 그 제안을 일축하려 했다. 터무니없었다. 그녀 자신도 어린아이였다. 전문가 팀도 하지 못한 일을 그녀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놀이방 안에 비참한 두 아들을 보았고 은서의 눈에 서린 조용한 자신감을 보았다. 그는 절박했고 때로는 절박함이 방 안의 가장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일주일. 그가 말했다.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놀랍게 들렸다. 아무 문제도 없어야 한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기는 순간 이 약속은 없는 걸로 한다. 내 시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마. 은서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아저씨.
친구가 되어주는데 돈을 낼 수는 없어요. 유일한 조건은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기절할 것처럼 보였지만 김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좋다, 은서야. 일주일 동안 네 방식대로 해보렴. 은서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작고 진실된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를 지나쳐 놀이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그녀는 방구석, 얇은 먼지가 덮인 채 잊혀있던 커다란 인형의 집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 앞에 바닥에 앉아 조용히 미니어처 가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흐느낌이 훌쩍임으로 잦아들었다. 그와 지호 둘 다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작은 의자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며 조용히 흥얼거렸다. 이 조용하고 집중된 활동이 5분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다정했다. 이 집을 준비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여기에 사는 가족이 길고 힘든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거든. 여전히 빨간 소방차를 움켜쥔 지호도 슬금슬금 다가왔다. 무슨 가족? 그가 물었다. 은서가 인형의 집을 보고 이어서 두 아이를 보았다. 아직은 몰라.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들이 내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 아침 처음으로 놀이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휴전의 위태롭고 긴장된 침묵이 아니라 질문으로 가득 찬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었다. 김준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재벌 총수로서 문간에 서서 한 가정부의 딸이 자신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안에 앉아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작고 연약한 희망의 빛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활동 목록이나 스케줄표 대신 낡은 책 한 권과 작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도착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다. 높은 천장과 너무 비싸서 편안함을 거부하는 듯한 가구들로 채워진 박물관 같은 광대한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영화 스크린만한 텔레비전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볼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높여져 있었다. 은서는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다. 다른 것을 하자고 제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에게서 3미터쯤 떨어진 바닥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더 큰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화면에서 터져 나오는 폭발음과 레이저 빔소리와 경쟁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였다. 나는 그가 어제 일처럼 기억난다. 그가 선원용 괴짝을 손수레에 싣고 여관 문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던 모습이. 민준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그는 TV 볼륨을 더 높였다. 은서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만화 소음의 급류에 맞서는 잔잔하고 꾸준한 시냇물처럼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키가 크고 건장하며 땅딸막하고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나이. 그의 타르칠한 머리채는 더러운 파란 코트 어깨 위로 늘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 10분이 지난 후 만화의 실증이 난 지호가 마침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 위에서 찡그린 얼굴로 서 있었다. 안 들리잖아. 그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은서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방 전체를 위한 게 아니야. 비밀이거든.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녀는 계속 읽었다. 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킁 하고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바닥에 앉았다. 1분 후 형의 호기심에 이끌린 민준이가 텔레비전을 음소거하고 그 옆에 합류했다. 은서는 1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그녀는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고 그녀의 톤은 바다의 리듬에 따라 오르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번째 장을 마쳤을 때 그녀는 책을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가 말했다. 왜? 민준이가 자신의 흥미를 드러내는 목소리로 따졌다.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나머지는 내일. 은서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야기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해. 그날 오후 그녀는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장난감 자동차를 앞뒤로 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날 싸움의 에너지는 사라지고 시무룩한 지루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생각해봤는데 은서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이 방은 너무 커. 이렇게 큰 방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려워.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이어서 동굴 같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곳은 어른이 다른 어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디자인한 방이었지. 두 어린 소년이 아늑함을 느낄 장소는 아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녀가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항상 요새를 만들어야 했대. 전쟁 때 좋은 요새는 모든 사람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도 요새 만들 수 있어. 글쎄, 은서가 불확실한 척하며 말했다. 요새는 일이 많아. 훌륭한 설계사와 튼튼한 건설팀이 필요하거든. 내가 설계사야. 민준이가 선언했다. 내가 건설팀이야. 지호가 외쳤다. 다음 2시간 동안 놀이방은 활기찬 벌집 같았다. 은서의 조용한 지도 아래 아이들은 거실, 소파의 모든 쿠션, 베개, 담요를 끌고 왔다. 그들은 의자를 지지대로 사용하고 큰 벨벳 담요를 지붕으로 썼다. 그들은 함께 일했고 이전의 다툼은 잊혀지고 공동의 목표로 대체되었다. 설계사인 민준이는 각 벽이 어디에 가야 할지 꼼꼼하게 계획했고 건설팀인 지호는 무거운 쿠션을 제자리로 옮겼다. 그날 저녁 김준호는 집에 돌아와 그를 멈춰 세운 광경을 마주했다. 그의 완벽하게 장식된 수백만 달러짜리 거실 한가운데 기괴하고 비뚤어진 베개와 담요의 요새가 있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난장판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다. 아들들의 웃음소리였다. 발작적인 광란의 웃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소리였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은서와 그의 2 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종이 접시에 담긴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새로운 성에서의 향연이었다. 어른은 출입금지, 지호가 샌드위치를 입에 가득 문 채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없었다. 여기는 앤더슨 요새야.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우리를 위한 곳이지. 김준호는 은서를 보았고 그녀는 그저 작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그때 그녀가 단지 요새를 짓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들만의 공간, 너무 크고 슬픈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작은 조각을 되돌려 주었다. 그날 밤 아들들을 잠자리에 눕힐 때 그들은 여전히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은서 누나가 요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 강한 거래. 민준이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랬어. 지호가 이미 눈을 감은 채 덧붙였다. 김준호는 아이들 방문간에 서서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들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12명의 부모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이 11살 소녀가 나타나 때로는 혼돈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한가운데에 베개 요새를 짓는 것임을 이해했다. 그는 거실로 다시 내려가 우스꽝스럽고 멋진 요새를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평생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진짜 미소였다. 일주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김준호의 조용하고 외로운 빌라 복도에서 무언가 이미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아이들이 아닌 외부 세계로부터 온 도전이었다. 김준호의 누나 김세연이 주간 방문을 위해 도착했다. 김세연은 세상을 재장식해야 할 방들의 연속으로 여기는 여자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우유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 그녀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는 구조, 규율, 그리고 건강한 양의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민준이와 지호를 스위스의 명문 기숙학교, 부유층의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길들이는 데 특화된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녀는 집 안으로 휙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반쯤 해체된 베개 요새에 시선이 꽂혔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세상에, 준호야. 그녀가 노골적인 불쾌감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니? 꼭 대학 동아리방 같구나. 애들이 놀던 거야. 김준호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논다고? 김세연이 코웃음을 쳤다. 공부를 하거나 프랑스어 연습을 해야지. 이제 겨우 6살이야. 인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잖니. 그녀는 뒷마당에서 은서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값비싼 근에 세트나 맞춤 제작된 정글짐에서 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게스트하우스 뒤에 작고 방치된 정원 한 떼기에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은서는 그들에게 잡초 뽑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일이야. 은서가 차분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 잡초, 그러니까 분노나 슬픔 같은 것들을 뽑아내야 좋은 것들이 자랄 공간이 생긴다고. 민준이가 흙이 묻은 뿌리가 달린 길고 완강한 잡초를 들어 올렸다. 이건 정말 화가 많이 난 놈인가 봐. 그가 끙 소리를 내며 말했다. 김세연은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에서 팔짱을 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준호야, 너 진심이니? 그녀가 동생에게 돌아서며 쉭쉭거렸다. 애들한테 가정부 딸이랑 같이 막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그 애 이름은 은서야. 김준호가 방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애들은 행복해 보여. 더럽기만 하구먼. 김세연이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부적절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키울 책임을 져서는 안 되지.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제 방법론이 뭔데? 김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정원에서 작은 위기가 터졌다. 지호가 특히 큰 잡초를 뽑으려다 실수로 작은 물뿌리개를 넘어뜨려 민준이의 셔츠에 흙탕물을 튀겼다. 예전의 민준이라면 폭발했을 것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동생을 밀치거나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갔을 것이다. 김세연은 피할 수 없는 짜증에 대비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셔츠에 진흙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싸움을 예상하며 이미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는 지호를 보았다. 그리고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은서를 보았다. 그녀는 첫날 간단하고 무언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겠다는 것.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 민준이가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지호야.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흙이잖아. 씻으면 돼. 지호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응, 그가 말했다. 김세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구도 싸움을 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이제는 작고 힘겹게 자라는 장미덤불 주위의 흙을 조용히 다져주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 은서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어떻게 한 거지? 김세연이 경애와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생각에 쟤는 아무것도 안 했어. 김준호가 천천히 깨달으며 말했다.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 김세연은 그리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을 진전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았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자신을 동생과 조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조용하고 겸손한 작은 소녀가 그녀의 모든 치밀한 계획을 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 팻말로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부드러운 잔디에 살짝 파고들었다. 은서야. 그녀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을 도와주다니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오늘 정원일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제 교육용 스크린타임 시간이야. 민준이와 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우린 은서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요. 민준이가 예전의 반항기가 살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모가 뭐가 최선인지 알지? 북극 제비갈매기의 이동 패턴에 대한 멋진 다큐멘터리를 볼 거야. 진흙탕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자극적이란다. 그녀가 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빼버렸다. 은서가 일어서서 더러워진 손을 청바지에 닦았다. 그녀는 김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김준호 아저씨께서 일주일 동안은 제 방식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맑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 방식은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들에게로 돌아섰다. 너희들의 오후야. 뭘 하고 싶니? 민준이와 지호는 고모를 보고 이어서 은서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했다. 우리는 장미를 구해주고 싶어요. 지호가 힘겹게 자라는 덤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세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정부의 딸 때문에 조카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그녀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김준호에게 얼음장 같은 시선을 보냈다. 나중에 얘기 좀 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 집으로 획획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떠난 후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은서는 그저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물뿌리개를 건넸다. 장미덤불은 아주 용감한 거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가 있지만 그래도 꽃을 피워 세상에 아름다움을 보여주잖아. 강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김준호는 그들을 지켜보며 누나가 수평선 위의 폭풍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앤더슨 가문의 명성을 비추는 거울로 보았다. 반면 은서는 그가 깨닫기 시작한 바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들의 태양을 찾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작고 용감한 두 소년을 보고 있었다. 김세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를 보면 즉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여자였다. 은서는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장애물이었고 김세연은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화해 제스처를 가장하여 도착했다. 시내에서 가장 크고 비싼 장난감 가게로의 여행이었다. 그곳은 감각을 압도하는 곳, 플라스틱과 소음의 대성당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오락거리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요컨대 은서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선택했을 리 없는 마지막 장소였다. 특별한 선물이 될 거야. 김세연이 다이아몬드처럼 밝고 단단한 미소로 선언했다. 온갖 시골뜨기 같은 활동을 했으니 현대적인 재미를 좀 누릴 자격이 있지 않겠니? 너도 와도 괜찮아, 은서야. 적절한 아동 참여를 관찰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말하지 않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곳은 김세연의 영역이었다. 가격표와 지위의 세계였다. 조용한 방식과 중고책을 든 은서가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를 세계였다. 김준호는 누나의 뜻밖의 관대함에 허를 찔려 동의했다. 그는 연이은 회의가 있었고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곳이 생겨 안도했다. 그는 은서의 눈에서 스치는 망설임을 보았지만 김세연의 열정은 그들 모두를 그 흐름에 휩쓸어버리는 해일과 같았다. 장난감 가게는 은서가 두려워했던 것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 숨겨진 스피커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다. 한 시연자가 그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윙윙거리며 날렸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통로를 뛰어다녔고 그들의 손은 형형색색의 상자들을 움켜쥐고 있었다. 1년 넘게 장난감 가게에 와보지 못한 민준이와 지호는 즉시 압도당했다. 그들은 입구 바로 안에서 얼어붙었고 눈은 커졌으며 손은 은서의 청바지 뒤를 꽉 잡고 있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선 김세연이 주도권을 잡았다. 자, 얘들아. 그녀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나왔다. 각자 3개씩 골라봐. 원하는 건 뭐든지. 고모가 다 사줄게. 이것은 궁극적인 시험이었다. 모든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탐욕스럽고 물질적이라는 그녀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된 유혹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가게를 휘젓고 다니며 가장 크고 비싼 장난감을 집어들고 은서의 조용한 영향력이 일시적인 기분 전환에 불과했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은서에게 매달렸다. 선택의 양이 너무 많아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곳은 한정된 수의 장난감이 있는 놀이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의 무한한 풍경이었고 무서웠다. 너무 시끄러워.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서는 무릎을 꿇고 혼돈의 한가운데에 작은 평온의 섬을 만들었다. 알아. 그녀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신이 없지. 우리 계획을 세우자.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지도 없이는 전투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녀는 소비자가 아니라 전략가로서 가게를 둘러보았다.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지호가 잠시 생각했다. 진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그가 말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사진처럼 진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좋아. 은서가 말했다. 그게 우리 임무야. 우리는 그냥 돌아다니러 온 게 아니야. 로봇 부품과 특별한 물감을 찾으러 온 거야. 우리는 보물찾기를 하는 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목적, 즉
압도적인 혼돈을 걸러낼 필터를 주었다. 갑자기 가게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미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였고 그들은 탐험가였다. 김세연은 은서가 아이들을 가게 앞에 화려한 기성품 장난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더 조용하고 창의적인 구역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며 미소가 굳어졌다. 그들은 조립키트 통로에서 30분을 보내며 다른 기어와 회로 세트를 신중하게 비교했다. 그들은 미술용품 코너에서 또 30분을 보냈는데 거기서 은서는 수채화와 아크릴 물감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민준이가 섬세한 붓 세트를 고르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1시간 후에 가게에서 나왔는데 팔에 가득한 비싼 플라스틱이 아니라 2개의 소박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지호는 몇 주간의 끈기 있는 작업이 필요한 복잡한 로봇 키트를 가지고 있었다. 민준이는 큰 캔버스가 있는 고급 미술가 세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생각과 노력, 그리고 상상력을 요구하는 장난감이었다. 김세연은 분노했다. 그녀의 계획은 보기 좋게 역효과를 낳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과잉 속에 빠뜨리려 했고 은서는 그들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다. 김세연이 차에 다시 타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교육적이었네. 단순한 사람들이 단순한 것에 끌리는 모양이야. 은서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이미 새로운 보물을 살펴보며 전에는 본 적 없는 집중된 흥분으로 얼굴이 빛나는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물건 자체에 흥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다. 그들이 빌라에 돌아왔을 때 김준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의를 일찍 마쳤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게를 통째로 사왔니? 2개 샀어. 김세연이 짜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끔찍하고 복잡한 키트 몇 개. 물론 은서 아이디어지. 어린 시절이 고된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김준호는 아들들이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움켜쥐고 있는 상자들을 보았다. 그는 자부심과 목적으로 빛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수백 개의 장난감을 사주었다. 1시간 가지고 놀고 잊히는 장난감들이었다. 그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사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 생각엔 그가 은서를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김세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김세연이 지기 시작하면 그녀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폭풍은 다음 날 터졌다. 대부분의 폭풍처럼 그것은 맑고 화창한 오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김준호는 서재에서 이사회와 화상회의를 하던 중 거실 쪽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좌절이나 장난의 비명이 아니었다. 진정한 공포의 비명이었다. 그는 전화를 내려치고 달려갔다. 그는 거실로 뛰어들어 순전한 혼돈의 현장을 발견했다. 김세연은 팔을 감싸 안고 바닥에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겁고 화려한 도자기가 그녀 옆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민준이와 지호가 서 있었다. 은서는 잿빛 얼굴로 그들 뒤에 서 있었다. 내 팔, 김세연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부러진 것 같아. 애들이 집 안에서 공을 던졌어. 나를 맞췄다고. 은서는 바로 저기 있었어. 애들을 막으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 김준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겁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모를 쳐다보고 있는 아들들을 보았다. 그는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값비싼 갑오, 산산조각 난 도자기를 보았다. 얘들아, 그가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냥 공 던지기 놀이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눈에 눈물이 고이며 속삭였다. 사고였어요. 사고. 김세연이 마치 상처 입은 새처럼 팔을 감싸 안고 비명을 질렀다. 애들은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날뛰고 있었어. 멈추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서를 가리켰다. 제가 부추겼어.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고 했다고. 눈이 멀 뻔했어. 김준호는 험악한 표정으로 은서를 보았다. 이게 사실이니? 은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았다. 김세연이 덫을 놓았고 그녀가 그대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다. 아이들이 좀 소란스럽게 노는 소리를 들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지호의 손에서 공이 미끄러져 공중을 날아 도자기를 치고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것을 본 순간이었다. 바로 그 옆에 서 있던 김세연은 연극적인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은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였어요. 그 도자기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네. 김세연이 승리의 참목소리로 말을 가로챘다. 네가 아이들을 감독하고 있었고 값비싼 갑오를 부수고 나를 다치게 하는 걸 허락했다는 거잖아. 아이들을 다른 아이에게 맡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건 태만이야, 준호야. 명백한 태만이라고. 김준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는 어린 소녀를 믿었고 그의 아들들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그의 누나는 다쳤다. 그의 재산은 파괴되었다. 지난 며칠간의 연약한 평화는 바닥의 도자기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은서야. 그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거라.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은 은서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와닿았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녀는 입을 열어 설명하려고 김세연이 과장하고 있고 그녀의 팔은 괜찮고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에 서린 분노, 실망, 의심을 보았고 그가 지금은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패배감에 축 처져 있었다. 민준이와 지호는 울기 시작했다. 혼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 그들의 친구가 쫓겨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서가 사라지자마자 김세연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히스테리적인 눈물은 잦아들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준호야, 자기. 그녀가 일어나서 상상 속에 부러진 팔을 조심스럽게 구부리며 말했다. 거봐, 내가 이건 실수라고 했잖아. 이 아이들은 단호한 손길이 필요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스위스에 있는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내 친구가 가을 학기에 2자리가 비었다고 하더라. 김준호는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멀쩡한 팔을 보았다. 그는 산산조각 난 도자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소파에 함께 웅크리고 앉아 심장이 부서진 것처럼 흐느끼고 있는 두 아들을 보았다. 그는 너무나 성급하게 최악의 상황을 믿어버렸다. 그는 혼돈을 보았고 그의 마음은 즉시 김세연이 교묘하게 준비해둔 결론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조용한 여파 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다. 김세연의 기적적인 회복은 너무 빨랐다. 기숙학교에 대한 그녀의 홍보는 너무나 매끄러웠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는 그들이 엄마가 죽은 후에도 그렇게 완전히 길을 잃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은서를 내보냄으로써 그는 가슴이 내려앉는 심정으로 깨달았다. 그가 그들의 닻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그는 벽에 있는 보안 패널로 걸어갔다.
아내의 죽음 이후 집안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를 제어하는 패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것들이 보안용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 그가 없을 때 아들들을 지켜볼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녹화 영상을 거의 보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김세연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뭘 좀 확인하는 거야. 김준호가 키패드를 빠르게 누르며 말했다. 그는 지난 10분간의 거실 카메라 영상을 불러왔다. 그는 작은 화면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이와 지호가 작고 부드러운 폰볼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웃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김세연이 방으로 들어와 아이들에게 등을 돌린 채 도자기 바로 옆에 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호의 손에서 공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난폭한 던지기가 아니었다. 단순하고 서투른 실수였다. 공은 김세연을 무해하게 지나쳐 도자기를 치고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는 누나가 의도적인 잠시의 멈춤 후에 바닥에 몸을 던지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진실은 비디오 녹화의 차갑고 조용한 픽셀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그를 조종하고 11살 소녀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잔인하고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그는 누나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는 표정을 보았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불확실한 남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배신당한 업계의 거물의 표정이었다. 나가. 그가 치명적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야, 나는 그저 너는 내게 거짓말을 했어. 그가 차갑고 억제된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이들을 이용했어. 5일 만에 네가 2년 동안 한 것보다 이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준 어린 소녀를 파괴하려고 했어. 내 집에서 나가. 이제 김세연은 평생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시선을 보낸 후 돌아서서 방을 휩쓸고 나갔다. 방금 빼앗긴 왕국의 여왕처럼. 김준호는 조용하고 자네가 흩어진 거실에 서 있었다. 그가 기대했던 안도감은 없었다. 그가 느낀 것은 오직 깊고 사무치는 수치심뿐이었다. 그는 시험에 실패했다. 그는 아들들에게 친절과 이해만을 보여준 단 한 사람을 의심했다. 그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는 집에서 뛰쳐나갔고 심지어 문을 닫을 겨를도 없었다. 그는 차에 타서 가정부가 사는 도시 반대편의 작고 깔끔한 집으로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달렸다. 그는 현관근에 앉아있는 은서를 발견했다. 그녀의 책은 읽히지 않은 채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개져 있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그녀 앞에 섰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재벌 총수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초라함을 느꼈다. 은서야, 그가 감정이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은서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가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가 신뢰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는 있지만 갈라진 금은 언제나 보이니까요. 김준호의 마음이 아팠다. 알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노력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제발 돌아와줘. 아이들이 너를 필요로 해. 내가 너를 필요로 해. 그것은 그가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취약함의 고백이었다. 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재벌이 아니었다.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였다. 은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푸른 눈이 그의 얼굴을 탐색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꾸 망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리에겐 아직 이틀이 남았어요. 낭비하지 말아요. 그들이 빌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연약한 희망이 거울의 균열을 메우기 시작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모두가 그 풍경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세윤과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은 느낌이 달랐다. 보통 말없는 슬픔과 긴장으로 무겁던 빌라의 공기는 마치 답답한 방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더 맑아졌다. 깨진 도자기는 치워졌지만 5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빈 공간은 전날 사건의 조용한 증거였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공간이었다. 은서가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익숙해졌던 시무룩한 침묵이 아니라 조용한 기대감의 설렘이었다. 민준이와 지호는 놀이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장난감 가게에서 가져온 그들의 보물들이 중앙의 큰 테이블 위에 신성한 유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호는 수백 개의 작은 부품이 아직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로봇 키트를 가지고 있었다. 민준이는 창고에서 찾은 작은 이젤 위에 캔버스를 세워두고 세붓과 물감을 깔끔하게 한 줄로 배열해 놓았다. 전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고모나 깨진 도자기, 끔찍한 비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은서는 아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는 오늘 해가 비치는 한 그들이 따돌릴 수 있는 그림자였다. 그리고 오늘은 해가 비치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호가 로봇 내부의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보며 말했다. 그것은 우주선의 청사진처럼 전선과 기어의 혼란스러운 지도처럼 보였다. 너무 어려워. 할아버지가 큰 걸 만들려면 작고 완벽한 조각 하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 은서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녀는 상자를 만지지 않았다. 그녀는 설명서를 가리키지 않았다. 그저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전쟁 후에 해군에서 기계 기술자셨어. 엔진을 만드셨지. 한 번에 엔진 전체를 생각하면 머리가 엉켜버린다고 하셨어. 그냥 첫 번째 볼트만 생각해야 한다고. 그걸 찾아서 올바른 위치에 놓고 꽉 조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음 걸 생각하는 거지. 지호는 플라스틱 부품의 바다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다이어그램을 보았다.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사 하나를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거, 그가 말했다. A1번. 다음 1시간 동안 그것이 그들의 세상 전부였다. 그들은 I1 나사를 찾았다. 그것이 고정되어야 할 작은 플라스틱 하우징을 찾았다. 그들은 키트에 들어있던 작은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그리고 거의 명상에 가까운 집중력으로 지호는 로봇의 첫 번째 부품을 부착했다. 그것은 작고 단순한 승리였지만 승리였고 그의 것이었다. 한편 민준이는 텅 빈 하얀 캔버스 앞에 서서 그 공허함에 마비되어 있었다. 그는 손에 붓을 들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망치면 어떡하지? 그가 작은 속삭임으로 물었다. 은서가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럽고 격려적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림을 그리셨어. 그녀가 말했다. 이런 붓으로는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배를 칠하셨어. 아주 큰 배들. 거대한 회색 페인트통을 들고 비계 위에 서 계셨지. 첫 획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어. 모든 걸 바꿔버리니까. 배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거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깨끗한 캔버스를 보았다.
하지만 그림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도 하셨어. 용감해야 하는 거래. 전에 없던 색을 캔버스에 올리는 거지. 세상의 모든 그림은 텅 빈 캔버스 위에 용감한 한 획으로 시작됐어. 민준이는 팔레트 위의 색깔들을 보았다. 그는 붓을 밝은 햇살 같은 노란색에 담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캔버스 위쪽에 단 하나의 대담한 획을 그었다. 색은 선명했고 새하얀 배경 위에서 살아있었다. 그것은 태양도 꽃도 아니었다. 그저 노란색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었다. 용감한 한 획. 그는 은서를 보고 미소 지었다. 진정으로 부담 없는 미소였다. 그녀도 미소로 답했다. 김준호는 문간에서 보이지 않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날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혜진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가 세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부차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진짜 일은 이 방에 있었다. 그는 은서가 두 아들 사이를 오가는 것을 보았다. 조용하고 꾸준한 존재였다. 그녀는 전통적인 의미의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답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다. 그녀는 두 개의 연약한 묘목을 돌보는 정원사 같았다. 그녀의 일이 그들을 억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조건, 즉 빛과 물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들을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열정, 두려움, 그리고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을 가진 개인으로 보았다. 엔지니어인 지호는 논리와 질서, 조각들을 맞춰 기능적인 전체를 만드는 만족감이 필요했다. 예술가인 민준이는 자유와 표현, 무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쁨이 필요했다. 2년 동안 김준호는 그들 둘을 그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남자아이의 모습이라는 똑같은 둥근 구멍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했다. 은서는 그들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양이며 둘 다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오후 늦게 김준호는 서재에서 은서가 낡은 책을 조심스럽게 책장에 다시 꽂는 것을 발견했다. 애들은 아직도 일하고 있어. 그가 조용한 경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 텔레비전을 보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은서가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임무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선원들이 함께 무언가를 만드느라 바쁠 때는 누가 더 좋은 침대를 차지할지 다툴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너의 그 할아버지는, 김준호가 작은 미소로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구나. 많이 들어주셨어요. 은서가 간단히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저 자기 말할 차례를 기다릴 뿐이라고요. 진정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말로 하지 않을 때조차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듣기 시작하게 된대요. 그녀의 말에 담긴 단순한 진실이 김준호를 강타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들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준 것이 언제였을까? 그는 그들의 짜증, 요구, 다툼을 들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침묵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그 모든 소음을 일으키는 슬픔, 두려움, 혼란을 들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을까? 그는 폭풍을 관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무엇이 그 거친 물결을 일으키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을 고치려고 너무 바빴다. 그는 그저 그들과 함께 있어줄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은서야,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번 주만 말고 너를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어. 원하는 만큼 보수를 줄게. 아이들 교육은 가정교사를 고용할게. 너는 그냥
여기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면 돼. 네가 해왔던 것처럼. 그것은 평생의 제안이었다. 그녀와 그녀 어머니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월급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아직도 모르시네요,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김준호는 당황했다. 뭘 말이지? 제가 아이들의 닻이 될 수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친구는 닻이 될 수 없어요. 부모도 닻이 될 수 없고요. 심지어 배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할아버지도 닻이 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의 닻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바로 아저씨요.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시선은 직설적이고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선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바닥에 앉아 A1 나사를 찾는 걸 도와줄 아빠가요. 함께 캔버스에 용감하게 첫 획을 그어줄 아빠가요. 베개 요새를 만들고 어둠 속에서 토스트를 먹어줄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말들이 스며들게 했다. 저는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저도 제 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이들의 항구예요. 아이들이 돌아와야 할 곳이라고요. 이번 주는 제가 아저씨 아들들을 고치는 것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아저씨께 그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이어진 침묵은 심오했다. 그 순간 김준호는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의 청사진을 보게 된 아버지였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해결책, 고용할 수 있는 전문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있었다. 그는 해결책이 사람이나 가격표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함께 있어 주기로 하는 선택.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와 깊고 겸허한 감사의 물결이 그를 휩쌌다. 고맙다, 은서야. 그가 속삭였다. 그 말들은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서재를 나와 놀이방으로 갔다. 이번에는 문간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지호 옆 바닥에 앉았다. 그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집어들었다. 자, 우리 엔지니어 씨. 그가 감정이 섞인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까지 했는지 보여줘. 이 퍼즐의 다음 조각은 뭐야? 지호의 얼굴이 저택 전체에 불을 밝힐 수 있을 만큼 환한 미소로 빛났다. 방 건너편에서 민준이가 그림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조용하고 희망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우리 화가씨 차례야. 김준호가 가슴이 벅차오르며 말했다. 저 하늘은 파란색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그들 셋은 함께 작업했다. 그들은 만들고, 칠하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상실의 슬픔은 여전히 그곳에 방 안의 조용한 저류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함께 그 물살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선장이 마침내 선원들과 함께 갑판 위에 섰고 배는 천천히 확실하게 집을 향해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의 마지막 날이 조용한 엄숙함과 함께 도착했다. 토요일이었다. 은서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쉬는 날이었지만 은서는 어쨌든 빌라에 왔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끝맺음이었고 존중받아야 했다. 로봇이 완성되었다. 작고 어설퍼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지호가 등 뒤에 스위치를 켜자 그것은 걸었다. 그것은 테이블 위를 뻣뻣한 로봇 걸음으로 세 걸음 걷다가 넘어졌다. 지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는 혼돈의 상자를 가져와 창조물로 바꾸었다. 민준이의 그림도 완성되었다. 그것은 걸작이 아니었다. 원근법이 약간 어긋났고 색이 군데군데 약간 탁했지만 생동감 있고 감정이 풍부했다. 그것은 정원의 그림이었다. 중앙에는 단 하나의 용감한 장미 덤불이 있었고 그 가시는 날카로웠으며 그 꽃은 찬란하고 반항적인 붉은색이었다. 위쪽 하늘에는 그가 그었던 첫 번째 용감한 획인 밝은 노란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 셋은 놀이방에 서서 자신들의 성과를 바라보았다. 김준호는 감독관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뺨에는 파란 물감이 묻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가 담겨 있었다. 자, 김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구나. 일주일이 끝났어. 민준이와 지호는 조용해졌다. 그들은 임박한 작별의 고통으로 흐려진 표정으로 은서를 보았다. 그들의 어린 삶에는 너무나 많은 작별이 있었다. 가는 거야? 지호가 작고 꽉 막힌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가 무릎을 꿇어 그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집에 가야 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떠난다는 뜻은 아니야. 항구는 모험을 떠나기 위해 출발하는 곳이야.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곳이기도 하지. 놀러 올게. 우리는 친구가 될 거야. 하지만 여기 머물 수는 없어. 그녀는 김준호를 보았다. 아이들은 내가 여기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아이들만큼이나 그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항구가 있으니까요. 김준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집이 예전의 슬픈 침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수표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남자의 마지막 화려한 제스처였다. 박미숙 씨. 그가 막 딸을 데리러 온 은서의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대기주택 담보대출을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위해 대학 학자금 펀드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세상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을 만큼요. 박미숙 씨는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액수의 돈, 동화 같은 제안이었다. 그 대가로 김준호가 은서를 보며 계속했다. 보모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야. 컨설턴트, 조언자가 되어달라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나와 그냥 이야기해줘. 네가 보는 것을 말해줘. 내가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줘. 그것은 그녀를 그들의 삶에 붙잡아 두려는, 그녀가 그의 집에 가져온 마법을 공식화하려는 필사적이고 서투른 시도였다. 하지만 대답한 것은 은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굽히지 않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교훈, 모든 것을 바꿀 강력한 반전이었다. 제 우정을 돈으로 살 필요 없어요, 아저씨. 그녀의 조용한 말이 그의 거창한 제안을 꿰뚫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아저씨가 직접 눈을 뜨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넓고 흠잡을 데 없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놀이방 창가로 걸어갔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수만 평의 완벽한 잔디밭이요. 하지만 아이들은 완벽한 잔디가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들이 잡초를 뽑고 단 하나의 장미 덤불을 구했던 게스트하우스 뒤에 작고 잊혀진 땅떼기를 가리켰다. 아이들은 저게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손을 더럽힐 수 있는 곳이요. 지저분하고 불완전해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곳. 그들만의 장소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지막 강력한 진실을 전했다. 김씨 가문의 유산을 영원히 재구성할 진실이었다. 할아버지가 다른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하게 조용한 방을 가득 채웠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장 강한 닻을 가진 사람이래요.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해도 여전히 집이 없을 수 있지만 진정한 집, 안전과 사랑의 장소를 짓는다면 그는 온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라고요.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재벌 총수와 가정부, 그리고 두 어린 소년을 보았다. 아이들에게 완벽한 어린 시절을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갈 용기를 내세요. 아이들이 원했던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가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집에 가요. 김준호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수표를 쓰고 거래를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충동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조용하고 심오한 명료함이 자리 잡았다. 그가 항구였다. 다음 날 아침 CEO이자 업계의 거물인 김준호는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그는 동네 철물점으로 갔다. 그는 전문 조경사 팀과 함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삽과 흙포대, 그리고 12개의 작고 희망적인 장미덤불과 함께 돌아왔다. 그는 놀이방에서 완성된 프로젝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아들들을 발견했다. 자, 얘들아. 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 일이 있다. 우리 정원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아버지와 아들들. 그들은 흙을 팠다. 옷에 흙을 묻히고 손에 물집이 잡혔다. 그들은 완벽하고 쓸모없는 잔디밭의 넓은 부분을 갈아엎고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 그것은 깔끔하거나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지 않았다. 지저분하고 약간 삐뚤어졌지만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장미를 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몇 주 후 은서에게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아름다운 가죽 장정의 일기장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김준호의 우아한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네가 앞으로 쓸 모든 이야기들을 위해, 그리고 네가 우리가 시작하도록 도와준 이야기를 위해. 네 말이 맞았어. 신뢰는 거울과 같더구나. 균열은 언제나 거기에 있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거울을 볼 때 우리는 깨진 것만 보지 않아. 우리 셋이서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봐.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야. 왕에게 그의 가장 위대한 보물이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뒷마당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은서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김준호의 빌라가 더 이상 조용하고 슬픈 박물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집이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했다. 그리고 가정부의 딸이자 전설적인 참전용사의 후손인 금발머리의 조용한 11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분화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 그들이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용기를 내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행동이었다. 6개월 후 김 씨의 저택에 첫눈이 내렸다. 그것은 세상을 부드럽고 용서하는 흰색으로 뒤덮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눈이었다. 빌라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위태롭고 긴장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족스러운 집의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찬 편안하고 조용한 것이었다. 한때 차갑고 살균된 박물관 같았던 웅장한 거실은 이제 사람이 사는 흔적을 담고 있었다. 값비싼 양탄자 위에는 반쯤 완성된 레고 성이 놓여 있었고 화려하고 약간 삐뚤어진 그림, 민준이의 두 번째 걸작인 가족 초상화가 고풍스러운 도자기가 있던 빈 공간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깥에 있었다. 그들이 시작했을 때 단지 진흙탕이었던 정원은 이제 넓고 아름다운 어우러짐이 되었다. 눈담요 아래에서도 격자 울타리와 도둠 화단은 그것의 구조감과 약속을 부여했다. 그곳은 휴식의 장소, 그들이 들인 노력의 증거였다. 김준호는 이제 자신의 날들을 주식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계절의 느리고 끈기 있는 리듬으로 측정했다. 그는 사무실에서의 늦은 밤을 아들들과 함께 씨앗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봄 파종을 계획하는 이른 저녁과 맞바꾸었다. 민준이와 지호는 변했다. 끊임없이 들끓던 분노는 사라지고 활기차고 창의적인 에너지로 대체되었다. 지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코딩을 배우며 기초적인 AI를 갖춘 새롭고 더 복잡한 로봇을 만들고 있었다. 민준이는 수십 개의 캔버스를 그의 예술로 채웠고 그의 스타일은 작품마다 더 대담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했다. 그들은 여전히 형제들처럼 싸웠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허리케인이 아니라 잠깐의 돌풍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평온한 항구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의 감정적인 날씨를 항해하는 법을 배웠다. 은서는 매주 토요일에 방문했다. 가족과의 그녀의 관계는 편안하고 쉬운 우정으로 자리 잡았다. 김준호는 그녀의 소원을 존중했다. 그녀는 컨설턴트도 급여 명단에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피자를 나눠 먹고 레고를 조립하러 오는 친구 은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그녀 어머니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주었고 마지막 지불금을 은행에 익명으로 보냈다. 박미숙 씨가 집이 완납되었다는 확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저 딸을 보고 미소 지었고 조용한 이해가 그들 사이에 오갔다. 어느 눈 오는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한때 직원들의 전용 공간이었던 부엌에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핫초코를 만들고 있었는데 엎질러진 코코아 가루와 끈적끈적한 마시멜로가 포함된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이었다. 김준호는 지호가 자신이 디자인한 로봇팔로 냄비를 저으려고 할 때 진심으로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아빠,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지호가 로봇팔이 깨끗한 흰색 조리대에 초콜릿을 튀기자 주장했다.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엔지니어 씨. 김준호가 아들의 머리를 헝클이며 말했다. 때로는 지저분한 게 가장 좋은 부분이야. 은서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거울의 균열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파손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기 위해 그들이 했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 위의 아름답고 복잡한 선들이었다. 재벌 총수는 그의 가장 큰 자산이 어떤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들은 초콜릿으로 뒤덮인 이 따뜻하고 지저분한 부엌에 있었다. 가정부의 딸은 그들 모두에게 집은 돈이나 물건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순간들로 짓는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눈 오는 오후, 그들은 끈적끈적하고 멋진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그들만의 요새를 짓고 있었다.